부동산이 대폭락이 오잖아요. 아예 그냥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객께서 문의 주신 집은 안 되는 집이다. 대출은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플랫폼에 나와 있는 물건들 허위 매물이 많아요. 중고차 시장에도 보면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듯이 부동산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게 정말 집이 마음에 들어. 근데 생각보다 싸.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고객님 여기 있긴 한데 반지하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먼저 구별할 수 있냐면요. 사진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창문이 집 어디에 있어요? 보면 한 약간 70에서 80% 정도 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90에서 100% 정도 된 높이에 있는 창문들이 있어요. 딱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창문이 이 정도의 눈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눈 위쪽에 있어. 근데 가격이 좀 괜찮아. 이건 대부분 다 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딱 건물을 봤을 때 대출이 된대.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싸. 전화를 해보면 근린생활시설이래.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법상 다중주택은 3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한 층을 더 끼울 수 있어요. 그게 근생이라는 건물이에요. 거기는 대출이 안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긴 대부분 다 월세로 받아요. 옥탑이 되든지 1층이 되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어찌됐건 말장난이긴 한데 1층은 근생, 2층, 3층, 4층은 주택이야. 그러면 2층은 대출이 안 돼. 근데 2층은 대출이 되죠. 근데 건물로 봤을 때 여기는 다중주택이야. 그럼 이 건물이 대출이 되는 건물이에요? 안 되는 건물이에요? 대출은 돼. 근데 2층은 안 돼. 이런 식으로도 많아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는 건물은 맞잖아. 그러니까 대출이 된다고 올려놨어. 안타깝게도 고객께서 문의 주신 집은 안 되는 층이다. 이거죠. 이해되죠? 다음에 한번 집 구하실 때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싼다 하면 이 층은 근생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한 부동산에서 매물 올린 개수를 볼 수 있어요. 매매 몇 개, 전세 몇 개, 월세 몇 개. 근데 전 손님들한테 그런 말 해요. 손님들이 직접 와요. 근데 집을 봤는데 진짜 집이 없어. 근데 어떤 부동산이 막 전세가 400개야. 그럼 저는 고객님들한테 말하죠. 고객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전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집에 4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될 것 같으세요? PD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전세가 없다는데 전세 물건이 400개야. 말이 된다고 보세요? 없는 물건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세요. 내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데 층이 총층은 나와 있어. 3층이래. 근데 해당 층이 비공개로 돼 있어. 저층, 고층, 중층으로 돼 있어. 정확하게 층을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또 거기도 대출이 안 되는 집이거나 집이 없는 집일 수도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뭐 허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 광고비를 엄청나게 비싸게 쓰는데 우리가 정말 정도로 올리면 문의가 안 오면 솔직히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부담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한 통이라도 전화가 와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저희도 조금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금 변질이 돼버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질된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내려면 결국 내가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하면서 다양한 중개인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신뢰가 가고 좀 나랑 잘 맞는 중개인을 구하는 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저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누구나 대폭락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PD님. PD님 지금 한 30년의 인생을 살면서 부동산 아파트 값이 대폭락한 적을 몇 번 봤어요? 못 봤죠. 부동산이 대폭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서민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수습해야죠. 왜? 민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아예 그냥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걸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30년의 역사로 바라볼게요. 어떤 유명 유튜버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와닿거든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역사가. 왜? 1980년대부터 아파트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10년의 폭등이 있었고요. 20년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간의 폭락은 딱 2번 있었어요. PD님이라면 어디에 베팅을 하실래요? 뭘 가나 조정은 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폭락을 했을 때 딱 떠오른 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때 한번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때 타격이 있었어요. 그때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떨어졌고 반토막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전고점 회복하고 그 이상의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의 30평 아파트가 평균 12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너무 비싸. 반값으로 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6억으로 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도 반토막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우리가 던졌을 때 누군가가 사줘야 되죠. 근데 아파트도 반토막이 나서 던져. 아파트 값이 막 12억짜리가 갑자기 10억, 8억까지 떨어졌어. 누가 던졌어. 살래요 말래요? 못 사요. 100개 아파트 매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중에 10명밖에 안 사. 그럼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까 말까요? 안 떨어져요. 왜?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떨어지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수습을 해야죠. 왜? 폭락을 해버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습을 해요. 그럼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 서민 경제가 다시 활발해지고 대출이 좀 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
그때 파랗게 샀던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이렇게 단순히 놓고 보면 진짜 쉬운 건데 우리가 그 딱 현장에 펼쳐지면 난리 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러냐? 수도권이나 경기도 인구 한 100만이나 좀 메가시티나 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은 그렇게 방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피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죠? 서서히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하지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수동이죠. 옆에 보면 서울숲이 있어요. 앞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죠? 갤러리아 보레, 트리마제.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되게 비싸겠다도 있지만 내가 돈이 있다면 사고 싶다. 난 저 동네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정확히 핵심지. 나중에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자녀가 학교를 좋은 데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다. 그럼 당연히 부모의 마음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겠죠. 매매가 안 되면 전세로라도 해서 내 자녀 좋은 학군에 놓고 싶죠. 그럼 전세값이 어떻게 되죠? 거기는 계속 올라가고 받쳐줘요. 그럼 전세값이 받쳐주면 매매값은 어떻게 되죠?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데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이든 뭐 대도시 경기도든 내가 살고 싶으면 당신도 살고 싶을 거다. 그런 데를 살면 아파트 값이 조정은 오겠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존버하다 보면 올라간다. 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존버할 거니까. 요즘 오피스텔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혹시 우리 PD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파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피스텔이 하면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3룸 오피스텔도 많아요. 아파트 구조처럼 방 3개 있고 화장실 2개 있는 오피스텔들이 나와. 이 오피스텔들 가격이 요즘 1.5배에서 2배씩 다 뛰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대출을 해야 돼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옛날에 샀을 땐 70%까지 대출이 됐어. 그럼 난 얼마만 있으면 되죠? 3억. 그럼 3억이면 해볼 만하죠. 근데 요즘 대출이 40%까지 막혔어. 그럼 내가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죠? 6억이 있어야 돼요. 3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제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대출이 70%까지 나와요. 그럼 내가 10억짜리 산다 했을 때 얼마만 있으면 되죠? 3억만 있으면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3룸 오피스텔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아파트를 못 사니까 사람들은 어디라도 오죠? 오피스텔이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3룸 오피스텔들이 서울에서나 광교나 이쪽에 엄청 비싸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없는데 내가 주거 안정성은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서울이든 집 사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3천에서 4천만 원이라도 모아보자 이겁니다. 내 통장에 3천, 4천, 5천이 있으면 우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걸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아주 매력적이긴 해요. 빨리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빨리 잃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걸 감안하고 부동산이 과연 나한테 주는 장점,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면 느릴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존버를 해서라도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내 명의로 된 부동산 하나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